미국부터 가보죠.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폭탄으로 협상할 거라며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 시간이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했네요. 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결책에 대해 잇따라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힘이 남아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가서 직접 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징수안을 승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며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영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Navy. Last time I checked, there was supposed to be a big bad Royal Navy that could be prepared to do things like that as well. So he's pointing out this is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 we use less than most, in fact, dramatically less than most.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능력을 제고하고 있고 정권 교체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방장관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죠. 앞으로 며칠 동안이 결정적인 기간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And the terms of the deal are known to them.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자유진영을 대신해 나섰을 때 동맹국들이 나설 의지가 있는지가 이번에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며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적에게 지금 무엇을 할지 알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4주에서 6주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B-52 전략 폭격기의 이란 영토 타격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전날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truck more than 11,000 targets. Given the increase in air superiority, we've successfully started to conduct the first overland B-52 missions, which allow us, as we've said before, to continue to get on top of the enemy.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기 종전은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교 최대 명절이죠. 6월절을 앞두고 이란 전쟁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영상 성명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고 수뇌부를 제거해 정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내부 보안군을 압박했다며 5개의 재앙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목을 조르려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을 쥐고 있다며 양국의 처지가 뒤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주요 국가들과 이란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곧 끝낼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중동 정세와 경제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지원금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전 국민 받는 거 아니고 네네. 누가 받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뭡니까? 이제 보시면 소득 하위 70%에 네. 대해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약 3,580만 명이 받게 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제 뭐 보자면 사실 이게 빨리 지급하는 게 효과가 좀 더 있겠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만 원 받으면은 이게 실제 많이 물가 올랐고 기름 같은 거 유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상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에너지 안정, 네. 가격 대책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위 70%면은 좀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월소득 기준으로도 뭐 나온 게 있나요? 월소득은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소득 전체 평균 기준 이제 70%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자면요. 대부분 이제 국민 대다수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진짜 타격받은 계층, 저소득층한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런 비판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 충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소득과는 무관하게 전 국민이 다 이제 충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이렇게 70% 푼 거 자체가 이제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현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화폐 형식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지역 화폐로 이런 이제 그 지원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골목 상권 같은 경우 지역 상권이 매출이 단기간 동안 반등한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역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불편이 굉장히 크고요. 또 온라인이나 뭐 대형 마트들은 이제 제외가 되잖아요.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 지역적이긴 하지만 실생활에 이제 밀착된 문제라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리 좀 사둬야 되나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심리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구매 제한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그 원자재,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 발발했으니까 사실 원유에 의존한 모든 원자재 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30%에서 9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 비닐이 나프타의 직접적인 이제 그 원료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생산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시장에 퍼지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한 1, 2주부터 쓰레기 봉투 사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심리에 퍼지게 되면은 미리 사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생기거든요. 저도 좀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그 시장의 심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누리려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재가 상승하니까 비닐 생산 못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그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 명령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헌법에 기인한 건데요. 76조에 이제 근거하면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경이나 경제 같은 부분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법률하고 굉장히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제 명령을 발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지금 왜냐하면 여당이 과반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십 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재정 명령을 하게 되면 즉시 발효되니까 사실 에너지 가격 통제, 뭐 유류세, 뭐 추가 인하한다든지 또는 뭐 특정 수입 규제 같은 거 해제하는 것 같은 조치들은 국회에 그 이제 대기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종전 관련 계획이 아닐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기한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4월 6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4월 6일을 종전을 어떤 마지막 시간으로 주고 또 나흘 앞서서 2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예. 종전이 아니라 일단 휴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개인적 사실 어떤 발의입니다. 예. 최근 미국이 약간 군사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의 그 부시 항공모함이 미국을 출발해서 지중해로 이동 중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예. 대략 항공모함이 이 이란 전역에 도착하려면 4월 15일 전후면 그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그 해병 기동 원정대, 일본에서 온 3,500명은 이미 와 있고 추가로 태평양을 건너오는 해병이 또 그만큼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82 공수사단 병력도 정확히 미국 측에서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인력들이 중동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만한 군사력들을 이미 이 지역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6일까지 어떤 그 날짜 동안 뭐 종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네. 군사력으로 이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다. 그리고 이미 6일이 지나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나 산업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으로는 완벽히 대비한 상태에서 이란에게 종전은 아니지만 일단은 휴전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종전까지 협상을 해보자,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지금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 B-52를 통한 벙커버스터를 이제 그 투하한 그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좀 어떤 무기인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보통 뭐 B2 폭격기, B1B 폭격기, B52 폭격기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란 전역에는 B2 폭격기와 B1B 두 가지만 주로 이제 동원이 돼서 그 공중 폭격을 했는데 이제 B52가 왔습니다. B52가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B52는 다른 두 가지 폭격기보다 스텔스 기능이 덜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예. 뭐 폭탄을 갖고 있는 양은 약 한 30톤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폭격기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이란의 하늘이 그냥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폭격기든 가서 원하는 목표물에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란이 지하에 숨겨놓았던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이나 또는 미사일 생산 시설들, 드론 생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근원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이제 B-52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번은 처음이었지만 이제 계속 이 앞으로 주어진 4월 6일까지 기간 동안에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란으로서는 아마 이런 폭격기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화면에 됩니다. 나오고 있는 저 모습인데 방공망이 좀 뭐 무력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어쨌건 대응을 하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레이더가 있어야지 그 미군의 비행기가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국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대국이 가장 먼저 공격할 타격 목표가 레이더거든요. 예. 그래야지 눈을 막아버리는 게 되니까요. 예. 일단 레이더로 눈을 막아버리고, 둘째는 날아오는 비행기를 요격하려면 지대공 미사일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필요한데 이제 네. 그것도 미군이 지난 약 한 달 동안 거의 전부 다 파괴시켰거든요. 미사일 탄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도 파괴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뭐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비행기를 이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이러한 그 군사적인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다른 것으로 상쇄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이렇게 B-52를 쓴 어떤 벙커버스터를 활용을 하면 사실 이번 전쟁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그 핵시설에 대한 어떤 그 타격이지 않습니까? 핵시설 또는 뭐 핵물질, 우라늄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소각할 정도로 타격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벙커버스터 탄을 보통 사용하게 되면 뭐 최근에 보면 미군이 약 1000kg에 해당하는 1톤에 해당하는 벙커버스터 탄을 투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지하로 한 60-70m까지 그대로 관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시설들을 폭파할 수 있거든요. 이스파한은 미국이 의심하기에 가장 우라늄 농축 물질을 가지고 있을 듯한 유력한 장소였었고, 전쟁을 시작했던 제1의 목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폭격을 하는 것은 이것이 설령 빠른 시간 내에 뭐 휴전이 됐건 종전이 됐건 끝나더라도 더 이상 또 다른 제2의
어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아예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스파한이나 이런 기타 지하 시설이 의심되는 곳을 향해서 계속 미국의 폭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사실상 뭐 핵 능력은 저렇게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런 걸 뭐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봉쇄인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식 해결법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사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냥 트럼프 원래 특유의 예. 거래형 화법이 나타났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요. 반은 진심이고 사실 반은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날 게 없습니다. 셰일 오일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사스 원유에 기반한 에너지 기업들은 그 원유 가격이 오르면 사실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사실 미국산 원유를 사라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하고는 아주 맞아떨어지는 이런 발언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직접 호르무즈로 가라는 말을 이제 보면 동맹국들한테 미국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 뭐 이런 압박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될까 단기적으로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오면 50일 걸리거든요. 중동에서 가져오면 20일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온다 하더라도 사실 6월이나 이제 주문한 물량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비축물 량 가지고 이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면 사실 운반하는데 돈도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어쨌든 뭐 비축류를 정유사에 빌려주는 뭐 스와프제 이런 것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네네.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좀 다각도로 그 판로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동산에서 수입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인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리스크가 계속 이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선박 운행도 자유롭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이제 가격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경유사들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조달 비용도 말씀하신 대로 상승을 할 것 같고 재고도 빠르게 소진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동시에 다 터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축류 스와프 제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원유를 중동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산, 미국산 또 뭐 서아프리카산 정도로 굉장히 수입선을 빠르게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중장기적인 해법은 사실은 에너지 저장 용량을 크게 늘려야 되고 리스크가 또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이제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이란이 이제 협상에 좀 지렛대를 사용한 면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 뭐 얘기대로라면 우린 그냥 발을 빼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이란은 최근 이란 화폐로 뭐 통행료를 받겠다, 예. 뭐 심지어는 유조선 한 척당 30억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자유로운 항행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을 놓고 보면 그냥 여기는 이대로 냅두고 그냥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국가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마치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늘 그렇듯이 미군이 이미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미군 병력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를 비롯해서 5만여 명의 병력들이 그 걸프 연안 국가에 10,000명 이상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 쉽사리 거기에서 그러면 막 다른 군사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은 전혀 모른 척하고 나몰라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오늘도 유럽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 여기에 참전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원망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네버 포겟이라는 단어는 미국이 9.11을 상징할 때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이나 프랑스가 여기에 참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서운함의 표현이겠죠. 보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과거처럼 자유롭게 통행하는 시대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중간에 발을 뺄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참전해서 뭔가 항행의 자유를 얻는데 군사적 기여를 하도록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란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이나 미사일의 재고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로 좀 가늠하고 계세요? 뭐 정확한 수량은 이란이 발표를 안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건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게 되면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개전 초보다는 90% 이상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미국 전쟁부 장관이
기자들 질문과 답변할 때 보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정도는 지금까지 이란이 쐈던 미사일과 드론이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란이 물론 어디엔가 몰래 미사일을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수량이 절대적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저항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발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아껴 쓰기를 뭐 미국 측이 요격 미사일만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란도 이제는 미사일을 아껴 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좀 남겨둔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국가든 전쟁을 할 때는 예. 마지막 히든 카드로 무언가 비장의 그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까지 만약에 없다면은 뭐 예.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아마 이란도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어떤 것은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함부로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이란은 굉장히 곤경을 겪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증시도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사이드카가 이렇게 많이 발령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보시면 전전날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다시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더 사도 되냐 아마 시청자분들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반등의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펀더멘털이 개선됐느냐, 즉 전쟁이 끝났느냐,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 지금 반등한 거여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협상을 하고 끝난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시장이 이제 오르다 떨어졌다 이걸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죠. 이 패턴을. 그래서 이게 내일 연설 끝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는 협상이 타결됐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전까지는 반동성이 매우 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 환율 1,530원 뭐 돌파하고 좀 안정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1,600원까지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외환 당국이 지난해 말 4분기에 한 224억 달러 최대 이제 달러를 매도를 했단 말이죠 시장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는 보긴 했지만 사실 이런 개입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누르는 거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 없어서 사실 1,600원을 돌파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전쟁 확전이 되고 계속 전쟁이 된다라는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올 수도 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현성 한은 총재 후보자가 환율 관련해서 큰 우려는 없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사실 환율 올라가는 걸 보면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시장에서 평가한 걸 보면은 좀 아쉽게 평가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언 직후에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고 저 환율이 1,530원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 후보자의 논지를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환율 자체가 얼마냐가 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외환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오르더라도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구조적 안정성하고 시장 심리도 동시에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아주 단호한 언어로 시장 안정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어쨌든 내일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일종의 미국이 승리한 부분을 짚고 나서 공습을 멈추는 일방적인 종전 아니면 양측이 마주하는 대면 협상 그림을 연출하는 시나리오 어느 쪽이 더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들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란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세 번째 정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란의 우라늄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사실 두 가지는 이번 전쟁을 시작한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군사적 우위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전쟁을 안 하겠어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중재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회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부장을 만나서 공동 5개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즉각적인 전쟁의 그 공격 행위의 중단이 필요하다 그랬고 또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격을 중지하면 종전에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진행되는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어쩌면 휴전 또는 종전으로 나가는 그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방향으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정세와 경제적인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 그리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뉴스입니다. 한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자, 라면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어 있는 이것,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종량제 봉투인데 일부 기업이 이 제품을 구매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함께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납타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비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이러한 마케팅까지 나온 건데요.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 센스 있는 마케팅이다. 또 종량제 때문에 라면 사는 시대가 왔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재고는 충분하다라면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처럼 안정이 될 때까지 1인당 구매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끼워 팔기식 마케팅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통에 자신의 SNS에 올린 초고층 빌딩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아주 화려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내에 건설할 예정인 트럼프 기념도서관 조감도 AI 영상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듯 건물 이름도 황금색이고요. 또 거대한 입구도 황금색입니다. 자, 건물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카타르에서 선물을 받은 전용기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요. 자, 심지어 이 전용기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까지 이처럼 황금색으로 설계됐습니다. 자, 황금의 정점을 찍은 건 바로 불끈 쥔 주먹을 들고 있는 트럼프 황금 동상인데요. 말 그대로 못 말리는 황금 사랑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재임기의 기록을 보관하는 도서관을 세우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이 이민자 사회의 역사적 가치가 큰 프리덤 타워 옆에 세워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프리덤 타워를 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처럼 호화로운 건축에 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 미국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네, 이란도 반격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번 전쟁을 테러 작전으로 규정하고 작전에 협조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대기업에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영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 بیانیه‌ای با هشدار به هیئت حاکمه آ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شرکت‌های جاسوسی وابسته اعلام کرد مؤسسات اصلی مؤثر در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اهدا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등 18개 기업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즉시 사업장을 떠나라고 권고했고 이들의 사업장에서 1km 이내 거주자에게도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에 있는 시멘스와 AT&T의 통신 산업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두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상정하고 저항의 축과 공조해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이 이끄는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뜻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 33%가 나왔길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3.3%가 아니라 33%. 조금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발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유럽에 굉장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예. 고육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작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이게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도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작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미군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었고.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사 작전으로는 좀 어렵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판단인 것 같고. 유럽의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인 해법이고 그것은 유럽 국가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왜 협상 중에 갑자기 공격을 해서 이렇게 벌집을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당성 명분 자체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의 그 입장들을 많이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이란의 그 군사적인 재기를 아예 막겠다. 또 핵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산업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가 쪽에서는 계속 이번 전쟁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노란한 결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약간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란 쪽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보도로 전해졌는데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이야기는 결국 이란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가 종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공식화시켰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뭐 이란 쪽에서도 종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전쟁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비공식적이거나 또는 그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이란 당국의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은 결국 이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상 그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의 현 시점에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게 이제 이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 엄청난 이제 공습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더 심하게 네. 이란에 대한 공습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란도 버티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물량 공세가 이제는 좀 바닥이 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종전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서로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누가 오랫동안 버티냐였는데 이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오는 시점이 네네.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표현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통해서 이란 쪽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란의 대통령은 권한이 제한돼 있고요. 네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그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뭐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현재 그 이란에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공습이랄지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술적 차원에서 뭔가 지금의 그 소나기를 좀 피해보자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의 입장이 종전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그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란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외교적 해법의 어떤 출발점, 아마 첫 단추를 깨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10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어제 장중에는 1,530원까지 넘고 마감가도 그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지금 환율 수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환율 수준 특히 원화만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중동 사태가 벌어진 곳,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원유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초 체력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약화됐거든요.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크게 상승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에 코스피가 가파르게 주요국 주가 지수보다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왔었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것을 기회로 차익을 실현하는 그래서 급격하게 국내 자산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진 사태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아무리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세계 10위 이내의 그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기초 체력 격차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미국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추세 자체를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걸로 외환 당국이 방어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준 자체는 상승하게 용인을 하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거, 그래서 가파르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만 적절하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자금이 그것도 대규모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환율 상황과 관련해서 큰 우려는 없다라고 답을 해서 어제 상당한 비판이 있기도 했거든요.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 배경은 알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발언의 취지는 한국은행에서 후속 보도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환율 수준을 목표로 외환 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다. 그리고 환율의 가파른 상승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를 뭐 달러당 1,500원 선을 방어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방어하기 위한 수준이 알려지는 순간 환투기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는
그대로 두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고환율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그렇지만 환율이 가파르게 하루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환 시장과 외화 자금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외환 시장은 현물 외환을 갖다가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외화 자금 시장은 외화로 부채를 빚을 내는 달러 빚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어제 발언의 취지는 외화 자금 시장에서의 달러와 수급, 달러를 빌리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가격, 이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쏠림 현상으로 외화 자금 시장에서도 달러를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급등하고, 현물환 시장에서도 달러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급등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생길 때만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맞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제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결국의 문제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분기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2분기 환율 관련해 가지고 이미 드러난 악재 말고 호재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호재라는 것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을 하기 때문에 세계 국채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약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 한국 비중이 2%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약 70에서 8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에서 600억 달러가 우리나라의 그 채권 시장으로, 국채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효과라는 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조 원에서 80조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킬 요인이 되는데, 반대로 추가적인 악재는 4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당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배당금이 한꺼번에 4월에 빠져나가는 반면에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들어오는 80조 원은 11월 달까지 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2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동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인데, 결국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싶은 게, 미국과 유럽의 77년 대서양 이 동맹이 균열되는 조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유럽에 불만을 표시를 하던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국제 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흐름은 나토와 미국의 갈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EU 국가 지도자들 간의 갈등, 이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징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그 유럽 국가들이 이 미국의 입장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이번 이란 전쟁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토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 과정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전쟁이고 미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토가 또 특히 스페인이랄지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한 불만들을 강경하던데요. 내놓았습니다. 영공 통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관련된 군수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트럼프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이 전쟁 과정에서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과 나토의 관계도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이것은 나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루비오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이쪽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좀 현재로서는 좀 일시적인 부분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기 때도 나토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네네. 트럼프는 뭐 어디 가나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나토에서 이탈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네. 그 갈등은 그 나토로부터 이탈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나토로부터 이탈은 결국 대서양 동맹의 이제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 분열은 그 국제 질서에 엄청난 또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처랄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미국도 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 말씀 조금 전에 중국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또 동맹들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다 쌓이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입니다. 푸틴 예.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도가 이제 완전히 낮아져 버렸고 러시아는 지금 마음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기름 팔아서 돈도 잘 그렇죠. 벌고 기름도 있고. 그렇고요. 예. 중국도 이번 전쟁의 수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중국도 이번 전쟁 과정에서 많은 그 석유랄지 에너지 문제에서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봤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만큼 중국은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능력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사회에 있었던 갈등이나 또는 협력 이 과정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이번에 새롭게 하는 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도 상당한 그 수혜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외교가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수혜자라는 평가가 전혀 이상한 그런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우리에게 문제라면 역시 국제유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단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유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중장기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삼중고 트리플 리스크에 빠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가 리스크. 지금 아랍라이트라고 국내 정유사들이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유종으로서 이제 여타 유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아랍라이트 5월 인도분이 그 공식 판매 가격에 아시아로 수출되는 원유에 붙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예. OSP 프리미엄이라고. 이것이 4월분에는 배럴당 2.5달러였는데 지금 5월분에 배럴당 4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5월에 원유 도입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무려 16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원가, 생산 원가가 급등하는 리스크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원유 조달 리스크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정유사들이 단기 현물 매매 시장인 스팟 시장에서 원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를 조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진다. 현물 시장에서. 그다음에 현물 가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고 리스크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확보해 놨는데 만약에 2분기 중에 종전이 돼서 유가가 하락을 하면 회계 처리할 때 시가가 낮아지니까 낮은 시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정유회사의 수익 전망은 낮아지고 주가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섞였는데요. 전망이 그냥 좋지 않다 정도로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제를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정유사가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으니까 이제 다른 곳,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올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것은 20일 걸렸는데 미국으로부터 올 경우에는 50일이나 걸리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때를 갖다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빌려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유회사가 왜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송기간, 운송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비축유를 빌려가지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달하면 정부로부터 빌렸던 그 원유를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식의 제도로서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것을 막고 정유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뭐 이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지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면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 국민 70%의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빨리 지급을 해서 어떻게 좀 지원책을 줘야 된다라는 시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물가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추경은 사실은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사실은 경기 침체는 방어할 수가 있지만 정부 추정에 따르면 뭐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원달러 환율 역시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말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뭐 예산의 재정의 낭비도 막은 동시에 경기 침체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뭐 70%에 달하는 전 국민의 70%에 달하는 그 국민들한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중산층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보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릴 그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을 봐도 돈이 이렇게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거는 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부작용은 없을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예,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헌법 76조에 그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33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 시 사용한 것이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의 취지는 뭐 국회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긴급한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도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미래 세대 부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 반드시 승인을 얻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지막 그런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의 그 간담회 내용을 봐도 이란 정권의 몰락이 머지않았다. 산업적인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 뭔가 미국과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이야기는 미국과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보면 모든 전쟁에서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그랬었죠. 맞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실제 그 휴전 회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또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쨌든 휴전 종전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경제 능력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물량 공세를 통해서 쏟아붓기를 통해서 이란을 괴멸시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은 제로화시키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작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이제 종전으로 가는 흐름은 가닥은 좀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으로 가되 최대한 타격을 입히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6일 이제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트럼프가 제시를 했고요. 4월 8일은 하메네이의 사망 추도 기간도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포착될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4월 6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이제 잡은 날짜이고 4월 8일은 하메네이 이제 추모가 이제 이루어지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으로 가느냐 또는 휴전 또는 종전으로 가느냐 이 가닥을 잡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더 이상 그 군사적인 그 대규모 작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미국 내 반전 여론이랄지 뭐 여러 가지 미국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란도 계속 전쟁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란의 그 능력도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란도 대규모 군사적인 어떤 그 작전을 펼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도 저는 거의 그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는 게 그 새 국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방향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틀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도 유럽 국가들에 대한 말 폭탄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전이냐 휴전이냐 이번 주가 분수령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상황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